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전 돌풍의 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일을 꺾었는데 코스타리카, 그러니까 2조에서 승리가 유력할 것이라고 점쳤던 팀에게 패배하면서 16강을 일찌감치 확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탈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본이 월드컵 시작하기 전부터 1승 상대로 꼽았던 팀은 코스타리카였는데 그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오히려 패배를 하면서 2승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1승 2패가 됐고, 이어질 스페인 독일전 결과에 따라서는 조 3위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독일한테 지더라도 코스타리카를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를 애초에 생각했을 텐데, 독일을 이기면서 코스타리카를 이기고 정말 조 1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기세였다가 독일전 승리를 사실상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루 전에 있었던 조별리그 2차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정말 깜짝 놀랄 승리를 거둔 사우디가 폴란드에 0대2로 졌는데, 사실 일본과는 좀 다른 게, 그래도 사우디는 폴란드를 상대로 더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그렇습니다. 골 운이 조금 안 따랐고 막판에 다리가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가지고 골을 내줬던 것이었거든요.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번 패배로 인해서 일본처럼 정말 각 자기 조의 강팀, 그리고 월드컵 최고의 강팀을 이기고도 탈락을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역시 월드컵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독일전 정말 잘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역들을 꽤 선발 명단에서 많이 뺐어요. 필드 플레이어를 5명을 교체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예. 이것은 최강팀이 그 조의 최약체를 상대하는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는 이제 선수 기용의 변화인데, 일본이 이런 이제 독일전 선발 명단과 비교해서 필드 플레이어 5명을 바꿨다는 것은 코스타리카를 낮춰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 경기 전을 놓고 보면 일본의 과감한 이제 승부수였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일본의 무리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코스타리카를 로테이션을 통해서도 잡고 최소한 비기고, 사실 비긴다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기고 오히려 스페인과 3차전까지 그렇죠. 우리가 좀 총력을 다해갖고 조 1위로 가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선수들 컨디션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시아 예선부터 이토 주니아 선수의 측면 공격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렇죠. 이 선수까지 뺀 것은 조금 무리였다. 심지어 그 선수 대신 넣었던 측면 자원이 이제 소마 유키, 일본이 유럽파가 그렇게 질비한데, 물론 J리그 선수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J리그 선수를 좀 과감하게 선발을 출전했고, 이 선수가 근데 결국에는 또 효과를 많이 못 봤어요. 네. 소마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코스타리카의 측면을 좀 무너뜨리는 역할을 많이 했고, 그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문전 처리에서는 좀 미흡한 플레이가 여러 차례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수준 높은 선수를 기용을 했다면은 소마 선수가 놓쳤던 그런 슈팅 기회를 살리지 않았을까.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방 공격수 포지션에는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마에다 선수가 전방에서 부지런히 뛰다가 후반전에 아사노 선수, 도안리치 선수가 차례로 들어가면서 또 변화를 줬고, 네. 그런 것들이 적중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 들어온 우에다 아야세 선수는 또 독일과의 경기는 아예 안 뛰었던 선수예요. 네, 그 선수가 이제 이번에 코스타리카전을 통해서 이제 월드컵은 첫 경기를 뛰었는데, 장신 공격수였기 때문에 아마 모레스 감독이 굉장히 전방에서 이런 활발한 움직임이라든지 공중볼 같은 거에서 좀 기대를 많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이제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마에다 선수가 이번에도 나와서 독일전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코스타리카 수비를 좀 더 흔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이제 승부수로 뛰었던 선수들의 상당수가 별다른 활약을 못했던 부분들, 물론 이제 야마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카이 선수가 부상을 또 입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입했지만, 전반적으로 선발 명단의 변화가 오히려 악영향을 줬고, 반대로 코스타리카는 스페인의 0대7로 크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명단에서 바꾼 선수가 딱 3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풀로가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타리카는 변화를 잘 줬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발 선수 변화는 있었지만 전술은 그대로였어요. 네, 일본은 4-2-3-1 포메이션으로 독일전과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나섰고요. 코스타리카도 이전 스페인전과 마찬가지로 4-4-2 포메이션으로 임했습니다. 예, 결국엔 코스타리카가 두 줄 수비를 통해서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축구, 그리고 일본이 4-2-3-1로 좀 점유를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또 경기가 진행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코스타리카가 2명의 측면 미드필더가 안으로 들어와서 점유도 잘해주고, 또 조엘 캠벨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커 위치보다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면서 오히려 코스타리카가 공을 점유하고, 일본은 독일과의 경기처럼 똑같이 역습 축구를 했는데, 그래도 일본이 독일에 승리한 기세가 있다 보니까, 또 코스타리카는 대패를 당했던 그 걱정이 있기
있기 때문인지 초반에는 일본이 기회를 좀 만들었어요. 네, 경기 초반부터 측면을 활용한 이제 플레이가 돋보였었는데요. 전반 1분에 나가토모 선수가 이제 측면을 침투해서 크로스까지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코스타리카 수비에 막혀서 슈팅까지 연결되는 플레이는 아니었는데요. 그만큼 일본이 독일전을 통한 자신감이 컸는지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반 5분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 공격진들의 전방 압박, 독일전처럼 함께 수비하는 게 좋았잖아요. 네. 전반 5분 같은 경우에는 캠벨 선수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공격 기회를 잡았는데 캠벨 선수가 드리블을 하면서 일본 수비수를 제끼고 다시 또 파고들려고 하니까 협력 수비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도안 리츠 선수가 이제 파울로 맞긴 했지만 그런 수비 과정 협력 수비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일본이 전방 압박하고 이런 상태에서 코스타리카가 다양한 패턴, 특히 뒷공간 침투 플레이를 했는데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선제골을 넣기도 했던 그 풀러 선수가 또 공격으로 어느새 들어와서 보르헤스의 롱패스를 받으면서 위협을 했지만 골키퍼 곤다가 네, 잘 그렇죠. 처리를 했던 장면이고요. 또 일본도 계속해서 이제 일진일퇴 공방전처럼 또 측면 공격을 잘 시도했어요. 네, 전반 13분에 이제 도안 선수가 코스타리카 이제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어서 크로스까지 이제 시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타리카도 계속 공격을 시도했는데 전반 35분에 칼보와 캠벨의 연속 슈팅이 나왔어요. 이제 칼보 선수의 슈팅이 이제 수비 맞고 굴절된 거를 캠벨 선수가 지체 없이 바로 다시 처리를 해서 뭐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않았는데요. 계속적인 공격 플레이를 펼치면서 일본을 압박을 했습니다. 양 팀 모두 그래도 전반전에 골을 넣기 위해 열심히 슈팅을 때려봤는데 양 팀 다 몸을 던지는 육탕 수비를 많이 했어요. 이 전반 38분에는 엔도 선수의 슈팅이 수비에 걸리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결국에 전반전은 득점이 없이 끝났는데 조금 놀라웠던 게 일본이 독일전에는 점유율을 그렇게 내준다고 하더라도 코스타리카전도 점유율이 밀렸어요. 네, 57대 43으로 일본이 다소 밀렸고 피파의 점유율 기록을 놓고 보면은 52대 37로 더 벌어지거든요. 예. 그만큼 일본이 점유는 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지키면서 코스타리카의 공간을 좀 파고드는 플레이를 펼쳤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반대로 보면 코스타리카 그만큼 볼을 점유하면서 일본 진영을 파고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는 일본이 이렇게 실리적인 축구를 선택했다면 역습할 때 공격 정확성이 높아야 돼요. 점유를 하면 공을 많이 갖게 되니까 많은 공격 기회를 갖게 되고 그래서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더라도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축구를 한다면 한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좀 날카로워야 되는데 또 일본의 숙제가 그런 날카로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전반전에 단 2번의 슈팅에서 보듯이 그 전반전에 시도했던 플레이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2번의 슈팅 기회에서 좋은 마무리가 있었다면 선제골을 넣고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서 오히려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게다가 전반전 양 팀의 기대 득점이 일본 0.02골, 코스타리카 0.03골이니까 솔직히 이 전반전 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루한, 특히 수준조차도 월드컵에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감독도 아마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모레아스 감독도 전반전이 본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또 코스타리카의 플레이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좀 강하게 나오고 수비가 두텁다고 봤는지 하프타임에 2명의 선수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나가토모하고 우에다를 빼고 대신에 이토 히로키 아사노를 투입했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 우에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독일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아사노를 굉장히 빠르게 투입했고 또 나가토모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노장 선수니까 체력 차원에서 이토 선수를 투입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이토가 들어온 게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패착이 된 부분이 좀 있었죠. 네, 아사노 선수 투입은 굉장히 좋았어요. 전반 1분에 모리타의 슈팅이 나바스 손에 맞고 굴절됐고 이것을 아사노가 쇄도하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아사노가 전방에서 코스타리카의 수비를 계속 이제 파고들면서 기회를 이제 경기 내내 만들었는데 그런 플레이의 이제 첫 시작이었습니다. 예, 결국엔 교체 투입한 이 공격 라인에서 조금 효과를 보기도 했고 또 후반 3분에는 또 한 번 엔도 선수가 슈팅한 장면 깔보가 막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도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 슈팅 타이밍이 늦다. 슈팅을 때리긴 때렸는데 정 줄 곳이 없을 때 가서야 때렸던 것. 사실 그렇게 마지막에 가면은 슈팅할 거라고 읽거든요. 좀 먼저 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또 후반 12분에 이제 소마유키가 좀 돌파를 한번 해봤어요. 네,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골대 구석을 노리는 슈팅을 시도했는데 약간 빗맞아서 골대 옆으로 향해버렸죠. 예, 이 선수도 사실 말씀드린 대로 J리그에서 잘했던 선수고 또 동아시안컵에서 네, 우리가 그렇죠. 봤을 때 날카로웠지만 다른 솔직히 이 유럽에 진출한 일본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무디더라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 17분에 일본이 또 한 번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나섰던 야마네 선수가 나오고 이제
미토마 선수가 들어갔죠. 사실상 공격수를 투입했다, 공격수 잘 늘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는 양 팀 다 이 경기 승리를 원했기 때문에 선수 교체가 많이 들어갔죠. 네, 계속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후반 20분에 코스타리카는 토레스, 콘트레라스가 빠지고 아길레라 베네 선수가 들어왔죠. 이 베네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평가전 때 굉장히 잘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젊은 공격수인데요. 결국엔 공격을 강화한 거고 후반 22분에는 도안리치가 이날 조금 기대만큼 네, 활약을 못한 그렇죠. 가운데 말씀드린 일본의 이제 에이스인 이토 준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또 일본이 공격이 좀 살아났죠. 네, 이토 주냐를 중심으로 미드필드 플레이가 잘 되면서 굉장히 세찬 공격들이 펼쳐졌고 또 코스타리카 진영을 파고들면서 파울도 많이 유도를 했고요. 후반 27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플레이로 프리킥까지 얻어냈는데 이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가마다 선수의 프리킥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췄는데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수비벽을 맞고 이제 무산이 됐죠. 정말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진입 직전에 이제 이토 준야가 돌파하다가 상대의 노골적인 일부러 좀 막은 거죠. 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조금만 한 발 갔어도 페널티킥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쉬웠고 또 이 장면도 가마다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 잘했었고 프리킥으로도 골을 넣었는데 이 대회를 앞두고도 고열에 시달렸다고 들었거든요. 컨디션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리아스 감독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전에 이어서 미드필드 전술의 핵심으로 뛰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슈팅이 있어서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이 결국에는 이길 만한 가능성을 보이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이제 한 방을 먹었습니다. 바로 후반 36분인데 이 패스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26번 이토 히로키 선수만이 뒤에 쳐져 있다가 저희가 이제 오프사이드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쳐져 있다가 빠뜨리다 보니까 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토 히로키 선수가 조금만 더 자신의 그 주위를 살펴보면서 방어를 펼치고 동료 수비 라인과 라인을 간격을 잘 유지했다면은 슈팅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 박자 늦은 움직임을 하는 바람에 플러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고 그것을 일본은 그대로 놓치면서 실점까지 이어졌죠. 예, 포백 라인 중에서 3명의 선수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사실 플러가 공을 받더라도 오프사이드 휘들이 삑 울려갖고 바로 일본 공이 될 수 있었는데 이토 선수가 뒤에 쳐져 있다고 이런 위기를 허용했고 또 슈팅조차도 잘 찼어요. 네. 다 막았고 뛰어차니까 또 곤다 선수가 막으려고 뻗어봤지만 손에 슬쩍 맞고 들어갔는데 사실 곤다 선수도 반응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네, 곤다 선수가 두 손을 뻗으면서 막으려고 이제 노력은 했는데 독일전과 같은 선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 더 키가 컸다거나 조금 더 팔이 길었다면 막을 수 있었겠지만 어찌됐거나 이 실점 장면은 뭐 슈팅이 좋았던 거겠지만 곤다 선수가 조금 아쉬웠다 생각이 들고요. 1대0으로 끌려가니까 일본이 또 한 번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아껴두었던 미나미노 선수가 이제 투입을 했죠. 예. 그렇지만 미나미노 선수가 그렇게 썩 좋은 활약은 못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일본이 공격을 펼쳐봤고 그래도 미토마 선수가 들어가서 날카로운 돌파를 여러 번 보여주면서 가마다 선수가 문전 혼전 중에 슈팅까지 했지만 이 정말 절호의 슈팅도 나바스의 선방에 네, 걸렸고 맞습니다. 특히 나바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스페인과의 경기에 정말 실수도 많이 하면서 7골을 내주면서 이름값을 좀 못했는데 뭐 이번 경기는 이제 살아난 모습이 그렇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는 시간을 뭐 잘 보냈어요. 네, 후반 막판에 살라스 선수가 들어갔고요. 또 차콘 선수가 들어가면서 추가 시간을 최대한 좀 이용을 했죠. 예,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는데 물론 이런 시간 지연까지도 이번 대회는 잘 체크를 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수를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기회조차도 일본이 못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경기 끝나기 전에 이토 주냐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코스타리카 수비에 막혀서 무산됐습니다. 결국엔 추가 시간에도 불꽃 같은 장면이 없었고 일본이 0대1로 패배했는데요. 최종 기록을 살펴보면 그래도 일본이 후반전에 이제 점유율을 많이 올렸어요. 왜냐면은 이제 상대가 뭐 이기고 있으니까 몰아쳐야 됐죠. 그렇죠. 실점하기 전에도 일본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것은 이제 코스타리카가 후반전에 슈팅이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 한 번이 이제 실점이 됐고 일본은 무려 11번의 슈팅을 시도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몰아붙였는데 기록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예, 사실 기대 득점으로 보자면 일본이 0.85골, 코스타리카가 0.11골이니까 내용으로 보자면 일본이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경기를 본 입장에서 기록만 갖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일본의 이 슈팅들이 골이 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했다. 네, 그것은 수비벽에 막힌 슈팅의 숫자가 무려 7개인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타이밍이 빠르고 정확하게 찼다면 수비벽에
공격이나 몸을 날리는 수비 이런 거를 피하고 골대 안으로 향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유효 슈팅이 3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일본의 슈팅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 일본이 오랫동안 이제 숙제로 삼아왔던 문전에서의 파괴력과 결정력 부족을 또 한 번 느끼면서 월드컵 무대에서 무너지게 됐는데,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이제 독일을 이겼을 때 일본 팬들의 정말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 코스타리카전, 물론 이제 한 번 졌다고 반응이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내용 자체가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좀 대표적인 반응들을 찾아봤어요. 결과가 끝나고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네티즌이 독일전 같은 필사적인 자세, 공격하는 자세, 수비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 축구의 수준이고 독일전은 기적이라는 것이 증명됐고, 이분은 굉장히 밤을 새면서 축구를 보셨나 봐요. 이것으로 수면 부족에서 해방될 것이다. 일본이 이제 다음 경기가 새벽 4시에 열리는데 아마 그 경기를 볼 생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안 보겠다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일단 독일전은 선수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코스타리카 상대로도 똑같이 그랬어야 되는데 선수들의 정신 자세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얘기를 했고, 또 수비할 마음도 없어 보였던 그 선수들의 좀 안일함까지도, 결국에는 이게 일본 축구의 수준이다. 원래 강팀을 만나면 이변이 나오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팀이 아니라도 모든 경기에서 같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야지 그게 실력인데, 일본 축구 독일을 이겼다고 해서 발전한 게 아니다. 그냥 그건 우연이었을 뿐이다. 기적이란 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반응도 좀 이제 좀 냉철했어요. 네, 다른 한 분은 시시한 경기였고 패스 연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타리카가 독일전을 위해서 좋은 연습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이분 또한 이것으로 스페인에 차단당해서 끝이다라고 절망적인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지만 스페인을 이길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코스타리카 상대로 너무 못했기 때문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일본의 수준은 올라가지 않은 것 같다. 약한 일본 그대로 같은 느낌이다. 즉 독일을 이기는 건 우연한 결과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자조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하는 538가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일본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꽤 많이 낮췄습니다. 29%밖에 안 된다. 마지막 경기가 스페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스페인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볼 수 있는 예상이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1승이 없고 스페인과의 경기를 안 치른 상태에서 64%라는 것은 독일이 일본을 못 이겨도 코스타리카는 이길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일본이 스페인한테 져서 1승 2패가 되고,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겨서 1승 2패가 되고, 코스타리카도 1승 2패가 될 텐데, 그럴 경우 골득실에서는 독일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일단은 스페인을 상대로 대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또 독일은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대승을 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1승 2패가 되면 독일이 나간다. 물론 이제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4시에 열릴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렇다고 독일이 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이 비기기만 해도 사실상 일본은 탈락에 가까워진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코스타리카전을 독일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반면에 일본은 스페인에 최소한 비겨야 16강 진출 가능성을 꿈꿀 수가 있는데, 스페인의 현재 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2조의 마지막 경기는 12월 2일 금요일 새벽 4시 일본 대 스페인, 코스타리카 대 독일이 같이 열리거든요. 물론 이제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 결과 먼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본이 독일을 이겼을 때 16강의 가능성이 높아졌던 그 상황을 바로 잃어버리게 된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이제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 가나와 경기하는데, 우루과이와 비기면서 이제 가나는 잡겠다 했지만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오히려 2차전에 지금 충격패를 당했어요. 네,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일은 법 없고요. 저는 사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2차전 알제리를 굉장히 얕잡아 봤었죠. 솔직한 얘기로. 1차전 러시아전에 그 당시에 굉장히 몰입을 했었고 1대1 무승부라는 나름의 괜찮았다는 결과였기 때문에 알제리전을 수월하게 갈 것이다라고 자신감 혹은 자만이 섞인 분위기 속에서 임했지만, 오히려 대패를 하면서 16강 가능성이 사실상 끝나버렸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나가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루과이전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했더라도 가나를 상대로 방심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잡고 일본이 독일 잡고 나서 경기할 때 그런 팀들의 결과에 또 자극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래도 가장 늦게 경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우디도 지고 일본도 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정신 잡자라고 생각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과 가나의 경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준TV에서 월드컵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